71세 황미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지훈아,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정했니? 엄마도 준비할 게 있어서. 아, 엄마. 그때 뒤에서 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한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은의 웨딩드레스 구입비 150만 원을 지원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자신이 입을 한복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죠. 특별한 사람들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정은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죠. 화면에는 정은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30장이 넘는 사진 어디에도 자신의 모습은 없었어요. 아니, 자신을 위한 자리조차 없었죠. 이토록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71세 황미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지훈이를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예비 며느리 정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간 온 정성을 다해 지원해 왔어요. 월세 90만 원을 매달 빠짐없이 입금했고 가구며 식료품, 의료비에 자동차 대출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이 돈은 미숙의 연금과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산에서 나온 것이었죠.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서도 미숙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미숙은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 어떻게 과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정했니? 엄마도 준비할 게 있어서. 아,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한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라고? 그냥 소소한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몇 명 초대했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비 소식을 전하듯 덤덤했죠. 미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의 웨딩드레스 구입비 150만 원을 지원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자신이 입을 한복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죠. 결혼식 선물로 줄 시계까지 준비해뒀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미숙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스마트폰을 켰어요.
혹시나 해서 정은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죠. 그리고 미숙은 얼음같이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은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정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하는 모습, 지훈이 턱시도를 입고 정은과 키스하는 장면, 하객들이 꽃잎을 뿌리며 박수치는 모습까지 아주 작은 결혼식이라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제대로 된 정식 결혼식이었죠. 다만 한 사람만 빠져 있을 뿐이었죠. 바로 자신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30장이 넘는 사진 어디에도 자신의 모습은 없었어요. 아니, 자신을 위한 자리조차 없었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목이 메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진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이용만 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죠.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미숙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미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명확하게 현실을 본 적도 없었죠.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년간의 지원으로 잔고가 줄어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미숙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결혼식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그 사이 한 번도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물었을 텐데 말이죠.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훈과 정은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취직을 하게 되었고 지훈이 출근한 사이 정은은 집에서 여유를 부리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지훈이 출근한 뒤 정은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세댁, 나 집주인이야. 월세 입금 안 됐던데 내일까지 입금해줘. 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세는 늘 미숙이 자동이체로 처리해줬거든요. 정은은 한 번도 월세를 직접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은은 서둘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집주인이 월세 입금 안 됐다고 하는데요. 미숙은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동안 자동으로 나가던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래. 미숙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은행 전산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월세는 너희들이 알아서 내야지. 정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고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내요? 지훈 씨도 이제 막 취직했고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손님 와서 끊어야겠다. 뚜뚜뚜. 정은은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지우는 아직 회사에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첫 월급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받는다 해도 고작 16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90만 원의 공과금, 자동차 할부금까지 합치면 지훈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뭐야,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지? 정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미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은행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년간 지속해온 자동이체를 모두 취소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전부 다요? 네, 전부요. 그리고 계좌 접근 권한도 모두 차단해 주세요. 특히 가족들이요. 그렇게 미숙은 아들 지훈과 이제는 며느리가 된 정은에게 했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정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가 왔거든요. 세댁,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독촉장 보낼 거야. 지훈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정은은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신대. 뭐라고? 지훈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월세도 안 내주신다고 하고 목소리도 뭔가 차갑게 변하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지우는 서둘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니? 미숙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엄마, 내 월급 고작 160만 원이야. 생활비가 월급보다 많은데 어떻게 살아?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죠. 그건 너희 문제야. 이사를 가든지 정은이도 취업을 하든지. 엄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너희도 독립해야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우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이제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뚜뚜뚜. 지우는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내일까지 월세 내야 하는데. 지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이 끊어지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일단 이번 달은 못 낼 것 같아. 그럼 집주인 또 연락 올 텐데? 그냥 받지 마.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결국 그달 월세는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정은은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월세는 2달째 밀렸고 집주인의 인내심도 바닥났어요. 어느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고 정은은 일어나기도 귀찮아서 누운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세요? 세댁, 집주인이야. 문 좀 열어봐. 정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죠. 잠깐만요. 정은은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세댁, 2달째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 집주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돈이 없어? 지금 좀 어려워서요.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 안에 입금 안 하면 방 빼는 걸로 알고 있을게. 3일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미 2달이나 기다렸잖아. 더 이상은 안 돼. 집주인이 돌아가고 나서 정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자 정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3일 안에 월세 안 내면 쫓아낸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응.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정말 이대로 쫓겨나는 거야?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죠.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어머님이 만나줄까? 만나주겠지. 우리가 정말 쫓겨난다고 하면. 다음 날 저녁 지훈과 정은은 미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딩동. 누구세요? 엄마, 나야. 지훈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미숙은 반가운 기색 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미숙은 과일과 차를 내왔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쫓겨나게 생겼어.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집주인이 3일 안에 입금 안 하면 쫓아낸대. 그래. 미숙은 차를 마시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얘기하는 미숙을 보며 정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결혼식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던 미숙은 정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래. 그 일도 영향을 끼쳤지.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날을 함께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 정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결혼식을 작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작게? 내가 본 사진은 그렇지 않던데. 미숙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결혼이란 건 말이야.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모든 것을 너희 둘이 함께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훈과 정은은 미숙의 단호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죠. 미숙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나 모임 있어서 나가봐야 해. 너희도 돌아가. 엄마, 조금만 더 이야기해. 난 할 이야기 없어.
이제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가 해결해. 결국 지훈과 정은은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숙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은이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저래? 그깟 결혼식 좀 안 불렀다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느꼈죠. 그나저나 내일 모레까지인데 월세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지훈과 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거든요. 당연하게 여겼던 3년간의 지원이 사라지자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숙 역시 많은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한편 집주인과 약속한 3일이 다가오자 지훈과 정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미숙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누구세요? 어머님, 저희예요.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숙이 문을 열자 지훈과 정은 그리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분은 누구니? 미숙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성 변호사입니다. 김문성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왜 변호사까지 데려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미숙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문성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고 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황미숙 씨, 최근 행동 변화에 대해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 중단, 비합리적인 결정들을 보면 정신적 상태가 우려됩니다. 뭐라고요?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지훈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 판단 문제요? 내 판단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문성 변호사는 미숙의 개인 서류들을 무단으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의료 기록, 각종 계약서들이었죠. 잠깐만요. 누구 맘대로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뒤져봐요? 가족의 요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숙을 신경도 안 쓴다는 듯 태연하게 답했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정신적 무능력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무능력이라고요? 미숙은 어이가 없었죠. 후견인 지정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은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미숙은 이들의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거였죠. 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지원을 해줬지만
고마움을 모르더군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김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적 옵션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태 정신이 나가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이제야 정신이 돌아와서 지극히 정상인 상태입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야. 도와줘? 여태 모든 지원을 다 해줬던 나를 무시해놓고 뭘 도와줘? 어떻게 부모인 나를 빼놓고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니? 정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소박하게 몇 분만 모셔놓고 한 결혼식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SNS에서 네가 올린 사진 다 봤어. 김 변호사가 미숙의 말을 막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미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미숙은 전화번호부를 뒤졌고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박진철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철 변호사님이세요? 아, 황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미숙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져간 서류들의 사본을 챙겼고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도 준비했어요. 박진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간 미숙은 여태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 사례네요. 박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정신과를 찾아가서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집의 모든 잠금 장치를 교체하세요. 보안 카메라 시스템도 설치하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는 3년간의 금전 지원 기록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착취했는지 명확해지거든요. 그날 오후 미숙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잠금장치 교체를 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고 보안업체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에 설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미숙은 새로 바뀐 자물쇠를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숙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위협에 굴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한편 지훈과 정은은 김문성 변호사와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해서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으시네요. 정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훈과 정은은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체계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미숙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미숙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정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약사 이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왔어요. 황미숙 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가요? 이순정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최근에 약을 자주 바꿔서 사시더라고요.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서요. 정은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별다른 걸 못 느꼈는데 불규칙한 약물 구매 패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순정은 잠시 고민했고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 같으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이순정은 컴퓨터를 검색하며 뒤져봤어요. 미숙의 구매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번 서면으로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정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순정은 망설이다가 간단한 메모를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은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황미숙의 구매 패턴에 특별한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은은 실망했지만 일단 받아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집을 방문했어요. 미숙과 가장 가까이 사는 한태호 씨 집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지훈이구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한태호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게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왜? 무슨 일인데? 최근에 행동이 좀 이상하시거든요. 혹시 아저씨도 느끼신 게 있나요? 한태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정은이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성격도 변하셨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결정들을 하시고 그래요. 아, 그런가? 나는 별로 못 느꼈는데. 지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저희에게 해주셨던 지원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랬거든요. 응? 그런 건 어머니 마음 아니야?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한태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상한 행동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언이라니 어떤 걸 증언하라는 거야? 정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필요해서 그래요. 한태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써줄게. 하지만 한태호가 쓴 내용도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며칠 후 사회복지사 이준호가 미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지훈과 정은의 신고를 받고 온 거였죠.
딩동. 누구세요? 사회복지사 이준호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어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신고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신고요? 무슨 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였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고 이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야기 중 미숙의 연락을 받은 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미숙 씨의 법률 대리인 박진철 변호사입니다. 박진철은 명함을 건네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로 방문하신 건가요?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어요.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철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어 사회복지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박진철이 내민 건 3년간의 금전 거래 기록이었어요. 이 기록들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학대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총 1억 2천만 원의 지원을 해왔지만 자식들은 고마움을 몰랐죠. 사회복지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제 의뢰인이 아니라 신고한 가족들입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사회복지사 이준호는 미숙과 3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능력, 판단력, 기억력을 확인했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9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미숙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집안일은 혼자 하시나요? 당연히 혼자 해요. 70년 넘게 살아왔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 상황이나 개입이 필요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돌아간 후 미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더 치밀한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박 변호사의 예상이 맞았어요. 김 변호사는 지훈, 정은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거든요. 사회복지사 조사는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김문성이 지훈과 정은에게 말했어요. 정신과 의사의 의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정신과에 가실 리가 없는데요. 정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김문성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평가 거부 자체가 정신적 쇠퇴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며칠 후 정신과 의사 이종혁의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미숙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쓴 것이었죠. 가족의 증언과 평가 거부를 종합할 때 정신적 능력에 의문이 있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과 정은은 이 의견서를 받고 기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써먹을 수 있겠네. 정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라면 어머니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을 거야. 지우는 이미 승소한 것처럼 기뻐했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숙과 박 변호사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숙은 정신과 전문의 장순호 박사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연령대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입니다.
장순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매우 탁월하시네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박 변호사는 반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법정에서 가려지겠네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숙도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숙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미숙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고 이를 들은 이웃 신윤자가 찾아온 거였어요. 미숙 씨, 요즘 힘든 일이 많다면서요? 신윤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가벼운 인사만 했을 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네가 좁잖아요.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윤자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실은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정말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딸이 그랬어요. 부모 재산이 당연히 모두 자기 것인 양 행동했었죠. 윤자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단호하게 끊었어요. 딸이 화를 내고 연락을 안 해도 버텼죠. 윤자는 차를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딸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떤 연락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는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윤자의 이야기를 들은 미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미숙 씨도 잘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윤자의 격려는 미숙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미뤄뒀던 미용실에 갔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좀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있었어요. 파마도 하시고 염색도 해보시죠. 2시간 후 거울을 본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꾸미지 않고 살아왔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죠. 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 다음 주말에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지훈이 일로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여보, 한동안 나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미숙은 남편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최고의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위로해주는 것 같이 느껴졌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 늦었나요? 미숙은 꽃을 정성스럽게 꽂아주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어요. 오래전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스케치북하고 색연필 주세요. 어머님이 사용하시려고요? 그림 그리세요? 옛날에 취미로 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취미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미숙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스케치했어요. 진작 시작할 걸. 왜 잊고 살았을까? 손가락에 전해지는 연필의 감촉이 새로웠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윤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얼굴이 많이 밝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즘 취미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미숙은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윤자는 미숙의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같이 문화센터 다녀볼까요? 문화센터요? 거기서 미술 수업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래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지냈는데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한 번만 가봐요. 재미있을 거예요. 윤자의 제안에 미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미술 수업이 열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강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런 수업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미숙은 떨렸지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수업이 시작되자 미숙은 온전히 그림 그리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정말 소질이 있으시네요. 강사가 미숙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미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어떠세요? 재미있죠? 윤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네요.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수십 년 만에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71세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를 쓰면서 미숙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지훈이만 바라보며 살았던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요. 미숙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좋네요. 그게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정말요? 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건 정신 건강에 좋은 지표예요.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미숙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윤자의 조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미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한 순간 미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목만 봐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지훈과 정은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고 신청 이유란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정말 소송을 했구나.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공식 서류를 받아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미숙은 바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예상대로군요. 사무실로 오시죠. 1시간 후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숙은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증인이 3명이네요. 박진철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한태호 씨, 약사 이순정 씨, 그리고 정신과 의사 이종혁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종혁이요? 저는 그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요. 미숙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의견서를 쓴 건 분명 문제가 될 거거든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에 대응할 우리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장순호 박사의 정밀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죠. 그리고 이웃들과 문화센터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준비할 증거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죠. 재판 날짜는 언제인가요? 3주 후입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다음 날부터 미숙과 박 변호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강사 김소영을 만났어요. 황미숙 씨 말씀이세요? 정말 밝고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에요. 김소영의 증언은 확실했습니다. 집중력도 뛰어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넘치세요. 7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시거든요. 박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면 증언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이웃인 윤자도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 정신이 맑아요. 최근 3개월간 지켜본 바로는 오히려 더 활기차지셨어요. 이웃 박영수 씨도 도와줬습니다. 황미숙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사리 판단이 얼마나 분명하신 분인데. 증언들이 하나씩 모이자 미숙은 자신감은 커져갔습니다. 한편 지훈과 정은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성 변호사는 이들에게 법정에서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은 씨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해야 해요. 정은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훈도 자신의 역할을 연습했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애로우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실 리가 없어요. 한편 미수는 재판 일주일 전 장순호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검사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장순호 박사가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든 면에서 우수해요.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상위 5%에 해당합니다. 미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법정에서 이 결과를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재판 전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윤자가 격려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고마워요. 윤자 씨. 윤자 씨가 없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도 마지막 점검 전화를 했어요. 내일은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3년간의 금전거래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 쪽 증거가 훨씬 강력하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재판 당일 아침 미숙은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꼭 되찾을 거야.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숙은 지훈과 정은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지훈과 정은도 미숙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예전의 미숙의 모습은 없었거든요. 모두 착석해 주세요. 판사 권정우가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김문성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피신청인의 정신적 무능력을 입증하겠습니다. 이에 박 변호사도 일어나 대응했어요. 피신청인 측에서는 이 신청이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미숙은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다렸어요. 미숙은 두려움보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신청인 측 첫 번째 증인 정은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판사 권정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연습했던 대로 눈물을 글썽이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제2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우리를 멀리 하시면서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정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김문성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 행동이 있었나요? 갑자기 남을 대하듯 하셨어요. 3년간 해주시던 지원을 갑자기 모두 중단하셨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화만 내시고 가족인 저희와 연락도 끊으셨죠. 정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은 씨, 지난 3년간 황미숙 씨에게 받은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은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1억 2,347만 원이에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런 큰 금액의 지원들을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건 정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미숙 씨에게 금전 요구가 아닌 순수한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언제죠? 날짜를 말해보세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인 황미숙 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한 이유는 뭔가요? 정은은 박 변호사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고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다음은 지훈의 차례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자애로우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실 리가 없거든요. 김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결혼 직후부터요. 갑자기 차갑게 대하시기 시작했고 저희를 멀리 하셨어요. 박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 3년간 받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 것이 맞나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지훈도 역시 모른다며 둘러댔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매달 월세 9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 그 외에 공과금까지 모두 받으셨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셨지만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감사 표현은 한 적이 있습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진행한 이유는 뭔가요? 그냥 지인들 몇몇 분만 모시고 소소하게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아내 정은 씨의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30명이 넘는 하객이 있던데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에 가까운 이웃인 한태호의 증언이었어요. 황미숙 씨의 이상 행동을 목격했다고 하셨는데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평소와 좀 다르긴 했어요. 한태호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나요? 그게 딱히 뭐라고 할 만한 건 없었는데요. 그럼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집 아들 지훈이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한태호의 증언은 설득력이 없었고 약사 이순정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순정에게 질문했습니다. 불규칙한 약물 구매 패턴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이었나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순정이 솔직하게 답하자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서면에 작성해 주셨나요? 가족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럼 실제로는 구매 패턴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순정의 증언은 오히려 미숙에게 유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 이종혁이 증언했습니다. 피신청인 황미숙 씨를 직접 진료해 보셨나요? 박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종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인은 답변하세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죠. 단순히 가족의 요청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미숙 측 증인들의 차례였습니다. 장순호 박사가 증언대에 섰어요. 황미숙 씨의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지 기능 검사에서 연령대 평균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장순호 박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71세의 연령대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상일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탁월합니다. 문화센터 강사 김소영도 증언했어요. 황미숙 씨는 가장 모범적인 수강생 중 한 분입니다. 집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넘치시죠. 이후 신윤자의 증언도 강력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숙 씨를 지켜봤는데 오히려 더 활기차졌어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매우 건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부모인 나를 빼놓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3년간 꾸준히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미숙의 증언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여태 자식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더 이상 모성애를 빌미로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양측 증언이 모두 끝나자 판사는 이 시간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복도에서 박 변호사와 함께 기다렸어요. 잘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박 변호사는 미숙을 격려했습니다. 지훈과 정은은 반대편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황미숙 씨는 온전한 정신과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가 인지적 능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금전적 결정은 가족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합당한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이 소송이 진정한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후견인 지정 요청을 완전히 기각합니다. 쾅쾅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미숙은 박 변호사와 포옹을 했습니다. 드디어 승리한 거였죠. 지훈과 정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기셨네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일로 아드님이 다시는 이런 소송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법정에서 승리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 집도 이제 추억이 되는구나. 미숙은 30년간 살았던 집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짐들은 이미 다 정리됐고 내일이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어요. 집 매매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도심 재개발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미숙은 이 돈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박진철 변호사가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떠나시는군요. 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미숙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신다고 하셨죠? 네, 가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단체들에 기부할 거예요. 미숙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미숙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도심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 규모의 아담한 집이었지만 전망이 훌륭했죠. 와, 정말 좋네요. 윤자가 집들이에 와서 감탄했습니다. 테라스에서 한강이 다 보여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죠. 한 달 후 미숙은 늘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는 처음이라 조금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파리에서 보낸 일주일은 마법 같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화들을 감상하고 세느 강변을 걸으며 여유를 만끽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구나. 미숙은 에펠탑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그림 공부를 했어요. 바티칸 박물관의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이런 걸 보려고 평생을 살아왔나 봐.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숙은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에 매진했습니다. 개인 레슨도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소질이 있으세요. 개인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술 선생님이 미숙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전이요? 저 같은 늙은이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미숙은 용기를 얻었고 개인전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죠. 주 3회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였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봉사받는 어르신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고생은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미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거든요. 한편 지훈과 정은으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후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죠. 가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작고 낡은 집으로 이사했고 정은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들에게는 좋은 경험일 거야. 미숙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으로 돈의 가치를 배우게 될 테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미숙은 새 집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문득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절망감이 생생했어요. 그때의 나는 이제 없어. 미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결코 대가가 없어야 하지. 미숙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힘들어 하셔서 걱정했었는데, 윤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자 씨가 없었다면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준 거죠. 전화를 끊고 미숙은 다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72세가 된 미숙은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보,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어요. 미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건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미숙은 내일 있을 미술 수업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사랑은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 일기를 덮고 미숙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새롭게 시작될 하루가 기대되었죠. 이제 미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